아가, 내일이 9시 뉴스 첫 방송이지?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그 비싼 크림 듬뿍 바르고 자거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상냥한 목소리에는 아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화장품에 양잿물을 부어놓고 얼굴이 타들어가길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어쩌죠? 아까 신우이가 제 화장품을 싹 다 훔쳐가서 바를 게 없어요.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양잿물이 든 줄도 모르고 제 화장품을 훔쳐 발랐던 신우이는 다음날 아침 얼굴이 처참하게 녹아내려 응급실로 실려갔죠. 남의 것을 탐내던 얄미운 신우이와 며느리의 인생을 망치려던 시어머니,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뛰어든 시댁 식구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박유진 시누이는 같은 방송국에서 일하는 아나운서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남편 박도진은 그 방송국의 메인 PD였고요. 세 사람이 한 방송국에 모여 있으니 사람들은 저희를 두고 방송국의 로얄 패밀리라며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안쪽이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시댁은 아나운서 딸을 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어요. 특히 시어머니 김명희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대를 이을 도구쯤으로 취급하셨죠. 그날도 시댁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시어머니가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입을 여셨습니다. 치원이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일핑계를 댈 셈이냐?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손주 소식이 없어?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일이 자리를 잡으면 그때 일. 그놈의 일이 밥을 먹여주디? 여자가 집안에 들어왔으면 집안일에 충실해야지. 카메라 앞에서 분칠하는 게 그렇게 대단해? 옆에서 사과를 깎던 신우이 박유진이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거들었어요.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뭐. 옳게도 나름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저를 내려다보는 그 눈빛에는 비웃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박유진은 지성미 넘치는 우아한 아나운서 선배로 통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박유진은 달랐습니다. 제 젊음과 피부를 질투해서 신혼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제 옷과 화장품을 몰래 가져다 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언젠가부터 고가의 화장품과 옷이 하나둘 감쪽같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어디 흘렸나 싶었는데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누군가 제 공간을 헤집고 다닌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저는 안방 화장대 맞은편 선반에 손바닥만한 작은 홈캠을 몰래 설치해 두었습니다. 누가 제 물건에 손을 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작정이었거든요. 그렇게 조용히 증거를 모으던 어느 날이었어요. 방송국이 발칵 뒤집힐 만한 일이 터졌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박유진의 불륜 스캔들이 연예 매체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된 거예요. 유부남 사업가와 함께 찍힌 사진이 인터넷을 도배했고 박유진은 그날로 9시 메인 뉴스 앵커 자리에서 주말 뉴스로 좌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어버린 그 자리에 회사는 저를 앉혔어요. 누구의 입김도 아닌 오직 제 실력으로 받은 정당한 평가였죠. 오랜 시간 묵묵히 땀 흘리며 꿈꿔온 9시 뉴스 메인 앵커. 드디어 그 자리가 제 것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박유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밀려난 자리를 올케인제가 차지하자 시댁으로 달려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시댁 마당까지 들리는 박유진의 울부짖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어요. 엄마, 저 여우 같은 게 처음부터 내 자리를 노린 거야. 내 스캔들도 분명히 쟤가 뒤에서 손 쓴 거라고요. 뭐라고? 그년이 감히? 내가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 그걸 며느리란 게 뺏어가요. 엄마, 나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어. 평소에도 제가 밖에서 일하는 걸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시어머니였어요. 딸의 모함에 김명희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를요. 그래, 전혀 얼굴만 못 쓰게 만들면 돼. 얼굴이 망가지면 카메라 앞에 못 설 거 아니니? 그럼 별 수 있어. 집에 들어앉아 애나 낳겠지. 제가 첫 9시 뉴스 데스크에 오르기 전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출근한 틈을 노려 신혼집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매일 밤 정성스레 바르던 고가의 수분크림통을 열었어요. 그 안에 피부를 끔찍하게 망가뜨릴 독한 양잿물을 들이부었어요. 딸의 자리를 빼앗은 며느리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를 새기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박유진이었죠. 제 첫 방송을 망쳐놓겠다는 심보였는지 아니면 평소처럼 또 욕심이 났는지 박유진은 그날 낮에 저희 집에 몰래 들어와 시어머니가 독을 탄 바로 그 크림통을 통째로 들고 가버렸어요. 자기 방송 때 피부에 광을 내겠다면서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다음날 첫 방송 대본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대본을 넘기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였어요. 평소 같으면 잔소리뿐인 전화라 받기 싫었지만 다음날이 첫 방송이라 마음을 다잡고 받았습니다. 치원아, 내일이 그 첫 방송이라며? 떨리겠다. 그치? 평소와 너무 다른 살가운 목소리에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죠. 네, 어머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 너 매일 밤 바르는 그 비싼 크림 있지 않니? 내일 카메라 잘 받으려면 오늘 그거 듬뿍 바르고 일찍 차야 된다. 피부가 곧 얼굴이야. 저는 그 말에 별 생각 없이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가볍게 대꾸했습니다. 아, 그 크림이요. 그게 낮에 형님이 가져가셨어요. 이번에는 통째로 들고 가셨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학이 넘어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을 채 끝맺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비명이 귀를 찢을 듯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뭔가 쿵 하고 넘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어서 전화는 뚝 끊겨버렸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까맣게 변한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어머니, 어머니?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다시 걸어봐도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저는 그저 시어머니가 또 무슨 변덕을 부리시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날 밤 제가 그 비명의 진짜 의미를 알았더라면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 남편 박도진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도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죠. 뭐? 누나가? 누나가 왜? 저는 박도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님한테 무슨 일 있어? 누나가, 누나가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갔대. 얼굴이 다 부어오르고 진물이 흐른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든 넥타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박유진이 가져간 그 크림, 그리고 어젯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그 찢어질 듯한 비명,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신우이의 참극이 벌어진 다음날 오후였어요. 저는 병원 VIP 병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병실 문을 여니 얼굴에 하얀 붕대를 칭칭 감은 박유진이 침대에 누워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저를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시어머니 김명희가 서 있었어요. 너 때문이야. 내 얼굴이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라고. 저는 영문을 몰라 그 자리에 멍하니 섰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시침이 떼지 마라. 네가 유진이를 질투해서 그 크림에 톡을 탄 거 아니냐. 내 딸 얼굴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도 뻔뻔하게. 저는 두기를 의심했습니다. 독을 탄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죄를 고스란히 저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였으니까요. 어머니, 그 크림은 제 거예요. 형님이 제 집에서 가져가신 거잖아요. 제가 왜 제 화장품에 독을 타요? 닥쳐. 누가 믿을 것 같아? 네가 유진이 자리 빼앗으려고 처음부터 다 꾸민 짓이지. 당장 방송국에 사표 써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가만 안 둘 테니까.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어요. 없는 죄를 만들어 저를 방송국에서 내쫓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남편 박도진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박도진을 바라봤어요. 방송국 메인 PD인 남편이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정리해 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박도진은 제 눈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알잖아. 내가 그런 짓 할 사람 아니라는 거. 어서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지원아, 그냥 네가 한 발 물러서면 안 되겠니? 뭐? 어차피 진실이 어쨌든 세상은 너만 손가락질할 거야. 어머니 체면도 있고 집안 망신이잖아. 네가 조용히 앵커 자리에서 내려오면 이 일은 없던 걸로 덮을 수 있어. 저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랑했고 믿었던 남편이라는 사람이 진실보다 어머니의 체력과 집안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거니까요. 저를 지켜주기는커녕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조용히 사라지라며 등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더 이상 이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에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이 뻔뻔한 사람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보복은 거침없이 시작됐습니다. 김영희는 방송국 대주주라는 막강한 지위를 휘둘렀습니다.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고 저를 메인 앵커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인사보복에 들어갔죠. 보도국 분위기도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제가 신우이를 시기해서 화장품에 몹쓸 짓을 했다는 소문이 은밀하게 퍼져나갔거든요.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동료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수군댔습니다. 탕비실에서 마주한 후배 아나운서는 제 인사를 본 척만 척 자리를 피해버렸죠. 선배, 죄송한데 저 좀 바빠서요. 저는 그 등 뒤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 홀로 남겨진 외톨이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울고 주저앉는 대신 침착하게 법률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제 결백을 증명하고 저들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낼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아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옛 인맥을 총동원해 정보를 모았습니다.
스트레스와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어요. 끼니도 거르기 일수라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스튜디오에 홀로 남았어요. 어두운 데스크에 앉아 보이지 않는 카메라를 향해 뉴스 진행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안 뺏겨. 이 자리 절대 너희한테 안 뺏길 거야. 그 무렵 남편 김도진은 아예 짐을 싸서 본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를 향한 심리적인 압박을 한층 더 끌어올린 거였죠. 하지만 텅 빈 신혼집에 혼자 남은 그 순간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잊고 있던 한 가지가 떠올랐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홈캠을 떼어냈어요. 혹시 지워졌을까, 망가졌을까 조마조마하며 저장된 영상을 하나하나 복구해 나갔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끝에 마침내 단 10초짜리 영상 하나를 손에 넣었어요. 그 짧은 영상 안에 제 결백을 증명할 결정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어요. 시댁 일가가 저를 완전히 짓밟으려고 보도국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하려는 거였습니다. 무거운 회의실 분위기 속에서 임원들이 자리를 잡고 앉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그 10초짜리 영상이 담긴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을 힘껏 밀어젖혔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는 함부로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긴 탁자 양옆으로 시어머니의 사주를 받은 임원들이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자리에 앉은 보도국장이 종이 한 장을 제 앞으로 천천히 밀어놓았어요. 강행코,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여기 사퇴합의서 가져왔으니까 여기 아래 칸에 서명만 합시다. 그럼 다 조용히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 종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손에 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또박또박 내려놓았습니다. 서명은 안 합니다. 그 전에 여기 계신 분들 이것부터 보셔야겠어요. 옆자리에 앉은 임원이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또 그 영상이요? 강행코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컴퓨터로 뚝딱 만들어내는데 누가 믿어줄 것 같아요? 조작이라뇨? 이건 제 집 안방 화장대에서 찍힌 진짜 영상이에요. 딱 10초입니다. 그 10초만 보시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다 아실 텐데. 됐습니다. 여기서 그런 거 틀어줄 시간 없어요. 저는 물러서지 않고 휴대폰 화면을 켜서 임원들 쪽으로 돌렸습니다. 잠깐만요. 한 번만. 형님이 제 화장대 앞에서 크림을 덜어가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다고요. 제가 독을 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다른 임원이 손바닥으로 탁자를 쾅 내리쳤습니다. 오호, 이 사람이 끝까지 회의 분위기 흐리지 말고 그만하라니까. 보도국장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문 쪽을 향해 손을 까딱했습니다. 그 신호에 맞춰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보안 요원 둘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제게 다가와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들었어요. 이거 놓으세요. 내 말 아직 안 끝났어요. 놓으라고요. 그러네요. 시끄러우니까 빨리 좀 내보내고. 저는 온 힘을 다해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두 남자의 억센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탁자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죠. 이렇게 모든 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 앞에서는 진실 따위 한 줌의 가치도 없다는 절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다 비키세요. 비키라고. 쾅하는 소리와 함께 회의실 문이 거센 발길질에 벌컥 열렸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 하나가 서류 뭉치를 한아름 끌어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턱에 버티고 섰습니다. 타 방송사 소속이자 박유진의 그 불륜 스캔들을 가장 먼저 세상에 터뜨렸던 탐사보도 기자 서태건이었어요.
한가하시네 다들. 강지원 앵커 목 자르는 회의 중이셨다 이거죠? 보도국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얼굴을 시뻘겋게 붉혔습니다. 당신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기어들어와서. 어디긴요? 도둑놈 소굴이지. 서태건이 품에 안고 있던 서류 뭉치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리더니 그대로 허공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회의실 천장까지 흩날렸다가 사방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한 장씩 주워서들 읽어보세요. 댓글 가문이 방송국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어떤 높으신 분이랑 손잡고 뒷거래를 했는지 거기다 적혀 있으니까. 흩날리는 종이 한 장을 엉겁결에 받아든 임원이 그 내용을 훑어보더니 순식간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새어나온 거야? 야, 막아. 저 사람 당장 막으라고. 경비 불러. 빨리 경비 부르라니까. 회의실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임원들과 어느 틈엔가 회의실 한 구석에 들어와 있던 남편 박도진이 서태건을 막겠다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했죠. 바로 그 혼란한 틈을 타 제 양팔을 붙들고 있던 보안 요원들의 소나기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막혔던 숨통이 겨우 트이는 걸 느꼈어요. 곧이어 경비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와 서태건의 양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태건은 질질 끌려 나가면서도 발버둥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몸싸움을 벌이며 제 곁을 스쳐 지나가는 찰나였습니다. 서태건이 슬쩍 몸을 기울이더니 제 재킷 주머니 속으로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을 잽싸게 밀어 넣었어요. 이거 누구한테도 들키면 안 됩니다. 당신만 봐요. 당신만.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주머니 위에 슬그머니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에 작고 단단한 물건의 감쪽이 또렷하게 만져졌죠. USB였습니다. 경비원들에게 붙들려 끌려 나가던 서태건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봤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강렬하든지 가슴이 다 서늘해졌어요. 서태건의 난동 한 번에 징계위원회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포도국장은 마른 기침을 연거푸하더니 회의를 무기한 미룬다고 떨떠름하게 선언했죠. 남편 박도진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황급히 주워 모으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짓누르던 압박이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멈춰버렸어요. 저는 주머니 속 USB를 마치 마지막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움켜쥐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회의실을 천천히 가로질러 걸어 나오는데 등 뒤로 임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어지럽게 뒤엉켜 들려왔죠. 불과 몇 분 전까지 저를 옥죄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당하고만 있던 수비전이 끝나고 마침내 제가 저들의 숨통을 끊을 반격의 막이 올랐다는 걸 저는 똑똑히 느꼈습니다. 회의실을 빠져나온 저는 곧장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어요.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댄 채 터질 듯이 뛰는 심장을 겨우겨우 가라앉혔습니다. 그러고는 아까 흩어진 종이더미 속에서 몰래 몇 장 챙겨온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펼쳐봤어요. 조각조각 흩어진 문장과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끼워 맞춰보는데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판인데?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이름들과 액수가 가리키는 곳은 제가 그동안 상상해온 것보다 아득히 멀고 거대했습니다. 이 싸움이 시댁이라는 한 집안의 울타리를 한참 넘어선다는 사실을 저는 그 차갑고 어두운 계단에 홀로 앉아 비로소 똑똑히 깨달았어요. 아수라장이 된 방송국을 빠져나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서태건이 건넨 USB를 꺼냈어요. 케이스 한쪽에 깨알 같은 글씨로 숫자와 알파벳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고서야
그게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암호라는 걸 알아챘어요. 암호가 가리킨 곳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폐공장 지대의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두컴컴한 그곳에 서태건이 차 한 대에 기대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풀었네요.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더니 소문이 맞나 봅니다. 이 시간에 이런 것까지 부른 이유가 뭐예요? 그 USB 안에 대체 뭐가 들었길래? 서태건이 차 본닛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잠금을 풀었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켜지자 복잡하게 얽힌 선과 이름들이 거미줄처럼 떠올랐어요. 직접 보시죠. 당신 시어머니가 방송국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뒷돈을 찔러줬는지, 당신 남편이 그 돈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여기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화면을 따라 시선을 옮기던 저는 그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뿌린 돈이 방송국 곳곳으로 흘러 들어간 흔적이 손에 잡힐 듯 또렷했거든요. 남편 박도진이 회사 돈을 빼돌려 만든 검은 돈의 액수는 제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나는 이 썩은 고리를 몇 년째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벽에 막혔어요. 안에서 진실을 증언해 줄 사람도 그걸 세상에 크게 외쳐줄 입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군요. 서태근이 노트북을 탁 덮으며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9시 뉴스 메인 앵커잖아요. 온 국민이 매일 밤 당신님만 쳐다보는. 나랑 손잡읍시다. 대신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위험한 길이에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를 도구 취급하며 짓밟은 시어머니, 어머니 뒤에 숨어 저를 방패막이로 삼은 남편, 적반하장으로 모함을 일삼은 시누이. 이건 단순히 제 억울함을 푸는 일을 넘어 썩을 대로 썩은 방송국의 권력을 통째로 뒤집어 엎는 일이었습니다. 하겠어요. 아나운서로 쌓아온 제 모든 걸 다 걸게요. 끝까지 함께 가요. 서태건이 그제야 옅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단단히 맞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서태건이 노트북을 가리키며 한 가지를 분명히 못 박았죠. 남의 컴퓨터를 몰래 뚫는다든가 불법으로 자료를 뺏는다든가 그런 짓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많은 걸 세상에 알리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위험한 방법이요. 당신이 직접 생방송 데스크에 앉아서 입으로 전부 다 터뜨리는 겁니다. 나는 현장에서 몸으로 막아줄게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곱씹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계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앵커인 제가 직접 카메라 앞에서 몸을 던지는 전공법이었어요. 작전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낮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시댁 앞에서는 모든 걸 포기하고 백기를 든 며느리인 척 연기를 했죠. 본가에 들어가 있던 남편 박도진에게 일부러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그만 다 내려놓을까 봐. 너무 지쳤어. 당신 말대로 조용히 물러날게. 그래, 진짜 그럴 것이지. 잘 생각했어. 어머니한테도 내가 잘 말해둘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만족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입술을 깨물며 분을 사겼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다시 본레이저로 돌아왔어요. 폭로할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새겨 넣었죠. 프롬프터의 도움 없이도 단숨에 쏟아낼 수 있도록 같은 문장을 수백 번씩 소리내어 외웠습니다. 한편 서태건은 타 방송사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더 깊은 곳을 파고들었어요. 며칠 뒤 그가 노란 봉투를 하나 들고 와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보면 더 놀랄 겁니다. 당신 시어머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을 똑같은 수법으로 치워버린 기록이 줄줄이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어머님 손에. 그래요. 이 자료까지 같이 터뜨리면 그 집안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겁니다.
결전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남편과 임원들은 제가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들은 방심한 채 한껏 여유를 부렸습니다. 좌천된 신우이를 다시 9시 뉴스에 앉히려고 저를 멀리 지방 방송국으로 내쫓을 인사 발령문까지 미리 만들어두고 낄낄거렸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임원 하나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강행코, 지방 공기도 나쁘지 않아요. 거기 가서 푹 쉬다 와요. 저는 그 비웃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견뎠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멸시를 다 받아내면서도 속으로는 칼날을 한층 더 예리하게 갈고 있었죠. 생방송 큐사인이 떨어지는 그 찰나 저들의 오만한 얼굴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떠올리면 등골에 짜릿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또 정리한 새벽이었어요.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며칠째 잠 한숨 못 자 핏발이 잔뜩 선 제 두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은 더 이상 짓밟히고 떨던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죠. 다 끝났어. 이제 내일 밤만 남았다. 내일 밤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뉴스를 제 입으로 전할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걸 저는 그 새벽 거울 앞에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대망의 9시 뉴스 복귀 당일이 밝았습니다. 모두가 제가 그날로 지방 방송국에 쫓겨날 거라고 입을 모아 비웃었죠. 하지만 저는 그 비웃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장 완벽한 단장한 모습으로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데스크를 향해 걸어가는 저를 임원들이 입을 떡 벌린 채 쳐다봤어요. 강행코,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 오늘부로 발령 났잖아.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돼. 글쎄요.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제 자리에 앉을 생각인데요. 이 사람이 끝까지 누구 맘대로 당장 일어나. 잠시 후면 다들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여기 앉았는지. 저는 그 당혹스러운 시선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천천히 데스크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한없이 차분한 얼굴을 유지했죠. 앞에 놓인 원고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저는 데스크 아래 숨겨둔 작은 버튼의 감촉을 손끝으로 가만히 확인했습니다. 생방송 시작을 알리는 시계가 1분 전을 가리켰어요. 그때 스태프 옷을 입고 보도국 안으로 감쪽같이 잠입해 있던 서태건이 주 조종실 바깥문 쪽으로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서태건은 품 안에 숨겨온 두꺼운 쇠사슬을 꺼내 문고리에 몇 겹으로 칭칭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묵직한 자물쇠를 채워 단단히 잠가버렸어요. 자, 이제 누구도 못 나온다. 이제 주조종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도 밖으로 나와 방송을 멈출 수 없게 됐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곁눈질하며 속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카메라 위에 붉은 온에어 불빛이 켜졌습니다. 저는 제 앞에 떠있던 프롬프터의 전원을 미련 없이 탁 꺼버렸어요. 순간 부조정실에서 누군가 당황한 목소리로 무전을 치는 게 어렴풋이 들려왔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한 글자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새겨둔 그 모든 진실을 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에 담기 시작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정해진 원고 대신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진실 하나를 전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조종실 안 스태프들이 술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 한번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부터 이 방송국 안에서 오랫동안 벌어져온 추악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봐주세요. 동시에 저는 데스크 아래 숨겨둔 버튼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미리 스튜디오 컴퓨터에 세팅해둔 자료들이 제 등 뒤 대형 스크린에 차례차례 떠올랐어요. 남편 박도진이 회사 돈을 빼돌려 적어둔 검은 장부,
시어머니가 사람들 손에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는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방송국의 가장 큰 주인이 어떻게 돈으로 사람들을 사고 팔았는지, 그 아들이 어떻게 회사 돈을 제 주머니로 빼돌렸는지, 그 증거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리창 너머 주조정실 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남편 박도진과 보도국장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펄쩍펄쩍 뛰는 게 또렷이 보였습니다. 화면 내려. 당장 저거 끄라고. 강조 마이크 죽여 빨리. 안 돼. 문이 안 열려. 이거 밖에서 잠겼다고. 야, 누가 이 문 좀 열어봐. 남편과 보도국장이 주조정실 문을 어깨로 사정없이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서태건이 채워둔 쇠사슬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문 앞에 두 다리를 단단히 버티고 서서 온몸으로 막아준 덕분에 제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전국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어디 한번 부숴봐. 오늘만큼은 누가 와도 못 막아. 거기 누구야? 문 열어. 당장 안 열어? 저는 그 아우성을 등 뒤로 흘려보내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폭로를 계속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한가운데에는 이 방송국의 대주주와 메인 PD인 제 남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손발을 맞춰 저질러 온 일이에요. 저는 한때 이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똑똑히 지켜봤어요. 약 5분 동안 쉴 새 없이 이어진 저의 단독 폭로는 대한민국의 깊은 밤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방송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가 시댁 일가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졌죠. 사람들이 쏟아낸 글에는 당장 저들을 잡아 넣으라는 분노의 외침이 폭발하듯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한쪽 모니터에 그 반응이 실시간으로 비쳤고 저는 그것을 곁눈으로 확인하며 마음을 더욱 굳게 다잡았습니다. 그 사이 주조정실 밖에서는 보안요원들이 어디선가 절단기를 구해와 쇠사슬을 끊어내기 시작했어요. 쇳덩이가 잘려나가는 둔탁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스튜디오 안으로 들이닥치기 직전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지막 멘트를 꺼냈습니다. 저는 오늘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늦은 밤까지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카메라를 향해 허리를 깊이 우아하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마지막 쇠사슬이 끊어지며 주 조정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임원들과 보안 요원들이 성남 황소 때처럼 스튜디오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이 미친 사람아, 너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줄 알아? 이건 끝이야. 너 인생 끝났어. 끝난 건 제가 아니라 그쪽 같은데요. 저는 그 성난 고함 속에서도 한없이 태어났습니다. 귀에 꽂혀있던 마이크를 천천히 떼어내고 데스크 위로 툭 벗어던졌죠. 그러고는 뒤늦게 스튜디오로 달려와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남편 박도진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지원아,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라니? 당신이 나한테 한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준 것 뿐인데. 우리 이제 다 끝장이야. 다 망했다고. 당신들 손으로 자초한 일이야.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을 향해 통쾌한 승리의 눈빛을 한번 던지고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당당하게 보도국을 가로질러 걸어 나오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숨죽인 채 모든 걸 지켜보던 동료 아나운서들과 스태프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강 선배, 선배가 결국 다 해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희가 그동안 선배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정말 멋졌어요.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어느새 보도국 전체에 우레와 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리고 짓밟혀온 모든 시간들이 그 박수 소리에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저는 쏟아지는 박수와 환호 속을 천천히 걸으며 제 두 손으로 직접 거머쥔 이 찬란한 승리를 온몸으로 가만히 만끽했습니다. 역사적인 폭로 방송이 끝난 지 불과 사흘 뒤였습니다. 검찰이 시댁 저택에 들이닥쳐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이대로 완벽한 승리를 굳히는구나 싶어 저는 오랜만에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방심한 틈을 노리고 저를 겨냥한 끔찍한 가짜뉴스가 인터넷에 기습적으로 터져나왔어요. 벼랑 끝에 몰린 시어머니가 막대한 돈을 풀어 댓글 부대를 사들인 거였죠. 그들이 퍼뜨린 이야기는 소름이 끼칠 만큼 교묘했습니다. 제가 평소 시누이가 제 화장품을 몰래 훔쳐 바른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 일부러 독을 탄 크림을 화장대에 미끼처럼 올려두어 덫을 놓았다는 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시누이를 노리고 함정을 판 무서운 여자로 둔갑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 박도진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선 남편은 손수건으로 연신 눈가를 찍어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를 쥐어짰죠. 저는 아내가 그렇게 무서운 함정을 팠다는 걸 뒤늦게 알고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한때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인데 차마 신고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알고도 덮어주신 겁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진작 막았어야 됐는데 누나가 그렇게 다친 게 다 제 탓인 것 같아 잠을 못 잡니다. 남편의 거짓 눈물에 사람들은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온 국민의 동정이 순식간에 그 가증스러운 가족에게로 쏠리기 시작했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가사 도우미마저 시어머니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고 언론 카메라 앞에 섰거든요. 사모님이, 아니, 며느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시누이 손 좀 봐줘야겠다고. 독한 양잿물을 어디서 좀 구해오라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큰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지시를 직접 들으셨다는 겁니까? 제 두기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 조작된 증언이 전파를 타자 저는 단숨에 희대의 양녀로 낙인 찍혔습니다. 교묘하게 짜집기된 제 음성 파일과 가짜 증거들이 융단 폭격처럼 인터넷에 쏟아졌죠. 며칠 전까지 저를 영웅이라 떠받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차가운 경멸의 눈으로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제 계정에는 입에 담기도 끔찍한 악성 댓글이 끝도 없이 도배됐고요.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낸 진실이 한순간에 이렇게 짓밟히는구나. 방송국 경영진은 이 사태를 핑계 삼아 저를 즉각 앵커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보도국 출입증마저 정지시켜 저는 회사 건물 안으로 발도 들이지 못하게 됐어요. 경영진의 전화 한 통이 그 통보의 전부였습니다. 강주원 씨, 회사 이미지에 더는 흠집 내지 마세요. 당분간 출근하지 마시고 자택에서 대기하십시오. 저는 결백해요. 제 말도 한번 들어주셔야죠. 지금 그쪽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만 끊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제가 사는 아파트 앞까지 몰려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거든요. 누군가 던진 날달걀이 현관문에 부딪혀 끈적하게 흘러내렸고 고함과 욕설이 창문너머로 쉴 새 없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집안에 갇힌 채 커튼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마저 칼끝을 저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저를 시누이를 다치게 한 유력한 범인으로 몰아가려는 압박이 거세졌죠. 한순간에 영웅에서 괴물로 곤두박질 친 저는 모든 인맥이 끊긴 채 깜깜한 고립 속에 홀로 남겨졌어요. 어제까지 안부를 묻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만이 제 곁을 지켰어요. 서태건이었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발로 뛰며
이 거대한 여론 조작의 배후를 거꾸로 캐들어갔어요. 늦은 밤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서태관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의지만은 또렷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지금 무너지면 저들 뜻대로 되는 겁니다. 저쪽이 만든 거짓말 반드시 구멍이 있습니다. 무서워요. 온 세상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카메라 앞에서 한 나라를 뒤흔든 사람이잖아요. 그 입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져 내리던 제 마음 한구석에 다시 불씨가 살아났어요. 저는 부들거리던 손을 꽉 움켜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맞아요. 저들이 만든 거짓 틀 안에 갇혀서 평생 변명하다 끝날 순 없어요. 저는 그저 해명하는데 그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들의 거짓말 공장을 뿌리채 뽑아버릴 완전히 새로운 판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변명이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한꺼번에 들이밀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지친 목소리의 서태건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잡았어요. 그 가사 도우미 통장으로 들어간 돈 출처를 찾았습니다. 당신 남편이 몰래 만들어둔 유령 회사에서 흘러나온 돈이에요. 그게 정말이에요? 틀림없어요. 돈 흐름이 한 줄로 쭉 이어집니다. 이거면 저들이 짠 판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어요. 저는 수화기를 꽉 쥔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막힐 듯 옥죄어 오던 이 마녀 사냥의 흐름을 단 한 번에 거꾸로 뒤집을 칼끝이 비로소 손에 잡힌 거예요. 여론의 문매를 맞으며 집안에 갇혀 지낸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제 개인 인터넷 방송 채널을 열고 기습적으로 실시간 방송을 켰습니다. 방송 제목은 단 하나, 강지원 앵커 진실을 밝힙니다 였습니다. 희대의 양녀가 드디어 직접 입을 연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방송을 켜자마자 동시 접속자 수가 무서운 속도로 치솟았죠.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화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세팅해둔 간단한 카메라 앞에 앉아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둘러싼 모든 거짓말을 하나하나 증거로 무너뜨리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화면 옆으로 악성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준비해둔 첫 번째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먼저 우리 집 일하시던 분이 방송에 나와 거짓 증언을 했죠. 제가 양잿물을 구해오라 시켰다고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증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태건이 찾아낸 자료를 화면 가득 띄웠습니다. 남편이 몰래 만든 유령 회사에서 그 가사 도우미가 남의 이름으로 만든 통장으로 5억 원이라는 거액이 흘러들어간 기록이었죠. 보이십니까? 거짓 증언을 한 대가로 받은 입막음 돈입니다. 5억 원이요. 진실을 말한 사람한테 이런 돈을 줄 이유가 있을까요? 쏟아지던 악성 댓글의 기세가 조금씩 주춤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멈추지 않고 곧장 두 번째 증거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직접 들어보시죠. 양잿물을 구하라고 시킨 사람이 정말 누구였는지. 저는 녹음 파일 하나를 아무런 편집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시어머니 김명희의 목소리였죠. 야, 시키는 대로 해. 공업용으로 제일 독한 걸로 구해와. 누가 묻거든 입 꾹 다물고. 알았어? 사모님,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참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돈 받았으면 입 닫아. 생방송으로 흘러나온 그 목소리에 채팅창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 녹음이 어떻게 제 손에 들어왔는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녹음은 그분이 빚을 갚고 어디론가 사라지려던 걸 서태건 기자가 끈질기게 쫓아서 찾아낸 겁니다. 시어머니가 언젠가 자기를 버릴 걸 대비해서 몰래 자기 휴대폰에 녹음해 둔 거였어요. 그걸 직접 넘겨받았습니다. 이어서 저는 가장 가슴 아팠던 거짓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독을 탄 크림을 미끼로 놓고 신우이를 노렸다고들 하죠. 그럼 그날 제 안방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방 화장대 맞은편에 몰래 달아두었던 그 홈캠 영상을 마침내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신우이 박유진이 제 발로 안방에 들어와 주위를 살피더니 제 크림을 한 움큼 덜어가는 장면이 또렷하게 펼쳐졌죠. 보셨죠? 누가 누구 물건을 훔쳤는지. 제가 덫을 놓은 게 아니라 형님이 제 집에 들어와서 제 물건을 가져간 겁니다.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마지막 결정타가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화상으로 서태건의 얼굴이 떠올랐죠. 지친 기색이 가득했지만 서태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태건입니다. 제가 추적한 마지막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지원 앵커를 악녀로 몰아간 그 수많은 댓글들, 사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댁 일가가 여론을 뒤집으려고 바다 건너 외국에 있는 불법 댓글 조직에 막대한 돈을 보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출발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그 댓글들이 어디서 작성됐는지 흔적을 다 따라가 봤습니다. 여기 그 결과가 있습니다. 서태건이 화면에 띄운 자료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앞뒤가 들어맞는 물증과 녹음이 연달아 터지자 저를 향해 쏟아지던 비난의 댓글들이 거짓말처럼 뚝 멈췄습니다. 그 자리를 시어머니와 남편의 끔찍한 사기극에 분노하는 글들이 빠르게 채워나갔어요.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방송의 마지막을 장식했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제 시어머니와 남편을 신우이를 다치게 한 일과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일, 그리고 거짓으로 저를 모함한 일까지 모두 법에 따라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식으로 고소합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그 치열한 생방송은 끝나자마자 각종 인터넷 게시판과 뉴스 채널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어요. 거짓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시댁의 성벽이 단 2시간 만에 가루가 되어 무너져 내렸죠. 방송을 끝낸 저는 카메라 전원을 끄자마자 거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조차 남지 않았어요. 극도의 안도감과 피로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저는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창밖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들려왔죠. 저는 차가운 바닥에 누운 채 그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마침내 그 지독했던 마녀 사냥의 끝이 코앞에 다다랐음을 확신했습니다. 진실을 밝힌 그 생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사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온 나라를 뒤덮은 여론과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경찰은 더 이상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남편 박두진과 시어머니 김명희가 몸을 숨기고 있던 외딴 별장으로 한밤중에 들이닥쳤어요. 미처 도망칠 틈도 없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끌려 나오는 순간까지도 시어머니는 사납게 발버둥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놔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당장 이 손 놓지 못해? 김용희 씨, 조용히 따라오세요.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 전부 기록됩니다. 내가 이 방송국 주인이야.
너희가 감히 나한테 이래도 되는 줄 알아? 주인이고 뭐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셔야죠. 남편 박도진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힘없이 끌려 나왔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국의 뉴스 첫머리는 온통 그 소식으로 도배됐어요. 수갑을 찬 채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호송차에 오르는 시어머니의 헝클어진 머리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옆으로 모든 걸 체념한 듯 고개를 푹 떨군 남편의 비참한 얼굴이 잇따라 비쳤어요. 한때 방송국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쥐락펴락하던 그 위세는 이제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침 뉴스를 가만히 지켜보며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호송차의 사이렌 소리가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끝내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한참을 화면 앞에 앉아 있다가 저도 모르게 긴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거리에 나선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세상에, 사람 얼굴에 독을 부려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런 사람들이 방송국을 주물렀다니. 그 며느리만 불쌍하지.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웠으니 천벌을 받아야지. 저를 향해 달걀을 던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응원하는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저는 구치소 접견실에 앉아 두꺼운 유리병 너머의 남편 박도진을 마주했어요. 며칠 새 폭삭 늙어버린 남편은 퀭한 눈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다 이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지원아, 우리 그래도 한때 부부였잖아. 응? 나 좀 도와줘. 이제 내 편은 너밖에 없어. 저는 한참을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다 미리 챙겨온 서류 두 장을 유리벽 아래 틈으로 천천히 밀어 넣었어요. 하나는 이혼 서류야. 당신이 옛날에 나한테 떠밀듯 서명해 줬던 거. 그리고 이건 당신 재산을 전부 묶어두는 서류고. 지원아, 이건 너무하잖아.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어? 잘못했다는 그 말, 내가 너희 앞에서 무릎 꿇고 빌 때 그때 했어야지. 그때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조용히 물러나라고 했잖아. 그땐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어머니가 하도 다그쳐서. 제발 지원아, 한 번만. 핑계도 여전하네. 끝까지 어머니 탓이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단 한 줄도 엮이고 싶지 않아. 이걸로 우리 사이는 완전히 끝이야. 지원아, 가지 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외침을 뒤로 한 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걸어 나왔어요. 그 더럽고 지긋지긋했던 인연을 마침내 그렇게 깨끗하게 끊어냈죠. 긴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없이 가벼웠어요. 지난 몇 달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그제 완전히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때 방송국을 호령하던 신우이 박유진의 끝도 다르지 않았어요. 몰래 불법 약물에 손을 댄 사실과 멀쩡한 저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일까지 줄줄이 드러났거든요. 치료를 핑계로 어딘가 숨어 지내던 박유진은 결국 경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붕대를 풀고 카메라 앞에 선 박유진의 얼굴엔 한때 화면 속에서 빛나던 그 우아함이 더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을 향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돌리는 그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때 방송국을 주름잡던 그 로얄 패밀리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짓 증언을 했던 우리 집 일하던 분도 결국 모든 걸 털어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저는 그분을 향한 원망보다 사람을 그렇게까지 몰아간 시댁 식구들에 대한 환멸이 더 컸습니다. 제 억울함이 환한 대낮처럼 만천하에 드러나자 저를 향한 세상의 시선도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저는 거대한 권력에 홀로 맞서 끝까지 진실을 지켜낸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됐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매몰차게 내쫓던 방송국 경영진이 이번엔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행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눈앞의 진실을 외면했어요. 부디 다시 메인 앵커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누구도 돈이나 힘으로 진실을 덮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 정말 지킬 수 있으신 건가요? 물론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만 하시고요. 좋습니다. 그 말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짓밟히던 그 옛날의 자리로 예전 그대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었죠. 이번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제 소신대로 뉴스를 전할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보도국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썩은 사람들이 줄줄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끝까지 곁을 지켜준 서태건은 우리 방송국 탐사보도 팀장으로 자리를 옮겨왔죠. 삭막하던 뉴스룸에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맑고 올곧은 공기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제는 후배 아나운서들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선배, 오늘도 멋지세요. 저도 선배 같은 앵커가 되고 싶어요. 그럼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문득 텅 빈 스튜디오에서 홀로 연습하던 그 외로운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 자리를 다시 지킬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저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제 두 발로 다시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온 국민이 믿고 보는 대한민국 최고의 간판 앵커가 되어 있었어요. 매일 밤 9시가 되면 저는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날카롭고 공정한 눈으로 세상을 향해 진실을 전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데스크에 앉아 방송을 준비하며 원고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태건이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슬그머니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강행커, 또 아주 재밌는 게 하나 들어왔는데 이번 건 규모가 좀 큰데. 또요? 서 팀장님은 정말 쉬는 날이 하루도 없네요. 이게 우리 일이잖아. 나쁜 놈들이 도통 쉬질 않으니 우리라고 마음 편히 쉴 수가 있나. 하긴 그래서 우리가 한 팀인 거겠죠? 서태건이 제 앞에 새로운 제보 서류를 슬쩍 내려놓았어요. 저는 그 서류를 한번 그리고 서태건의 얼굴을 한번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전부 읽을 수가 있었어요. 여전히 흔들림 없는 완벽한 한 팀이라는 걸요. 곧이어 큐 사인이 떨어지고 화려한 스튜디오 조명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저는 지나간 모든 상처를 완벽하게 딛고 일어선 한층 더 깊고 단단해진 모습으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카메라의 붉은 빛이 켜지는 그 순간 제 가슴엔 두려움 대신 단단한 확신만이 가득했어요. 수많은 시청자들을 향해 확신에 찬 미소를 지으며 저는 제 두 손으로 직접 되찾은 이 자리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의 강지원입니다. 오늘도 흔들림 없이 오직 진실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진 것 없이 오직 실력 하나로 자리를 지키려 했던 한 여자가 자신을 짓밟으려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끝내 진실로 맞섰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리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순간에도 강지원은 거짓에 묻히는 대신 제 손으로 직접 진실을 밝혀냈죠. 화려한 껍데기 뒤에 숨은 위선과 탐욕은 결국 무너졌고 묵묵히 견뎌낸 사람만이 환하게 빛나는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억울한 일은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강지원처럼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듯합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